수다수 수다수 여행자 수다수 수다수 여행자 수다수다 음성의 나경 인형 미영 춘향의 소리는 미미 수다수다 82년생 김지영 씨를 따라서 80년생 미영 씨의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은 저는 비교적 예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은 성폭력에서 자유로웠을지 모르나 그렇다고 절대 안전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가 우리의 기억에서 좀 가장 선명하게 그림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뭐 남자친구들이 치마 들치고 가고 혹은 누가 괴롭히면 엄마 아빠가 아니야 널 좋아해서 그래 라는 이야기들을 했던 것들, 그런데 그 친구가 막 뛰어오더니 저를 뒤에서 와라 껴안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저는 오롯이 그걸 그냥 온전히 당해내면서 그날도 역시 저는 엄마와 선생님에게 괜찮아 누구가 널 좋아해서 그런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게 아마 저의 최초로 느꼈던 그런 성적 수치심 이라고 표현되는, 그리고 너무 기분 나빴고 너무 힘들었는데 아 누구도 내 편이 아니구나 라는 제 기억에서의 첫 번째 경험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연예인을 좋아하는 놀이처럼 이제 선생님을 막 좋아하고 그래서 일본어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경쟁적으로 하고 막 그랬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때 제가 이제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를 느꼈어요. 아 나는 예쁘지 않아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구나. 그 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굉장히 예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일본어 선생님이 어느 날부턴가 야간 자습 시간에 감독을 하면 꼭 이 친구한테 가서 다른 친구한테는 졸고 있거나 이러면 그냥 머리를 툭 쳐서 깨우거나 이렇게 막대기로 책상을 치는데 꼭 유독 이 친구한테 가서 어깨를 주물러 주거나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그 친구랑 같이 쓰레기통을 비우러 이제 같이 주번을 할 일이 있어서 쓰레기통을 비우러 갔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싫다, 기분 나쁘다 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러면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되잖아 라고 제가 되게 천진난만하게 물어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무섭다 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21살 때였나 그 친구들과 술을 먹고 중동역에 내려서 저희 집을 걸어가고 있는데 비가 왔어요. 갑자기 누가 뒤에서 우산을 이렇게 딱 씌워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바리 코트를 입은 어떤 아주 멀쩡한 아저씨가 아주 친한 사이라는 듯이 어깨에 손을 이렇게 올리면서 우산을 씌워주면서 비 맞지 말고 같이 가자고. 그때 너무 무서워서 뿌리치고 집으로 막 뛰어왔었던 경험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인생에서 되게 충격적이었던 한 장면은 여자 선배들 둘과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와서 저희랑 같이 가고 있는 일행 중에 한 명을 뒤에서 백허그를 이렇게 끌어안는 거예요. 그 언니가 번개 같은 속도로 멱살을 딱 잡더니 이런 삐리리가 막 이러면서 욕을 막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옆에는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언니가 있었는데 무술하는 자세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딱 취하고 옆에서 딱 대기를 하는 거예요. 몇 년 후에 이제 오랜만에 그 언니들을 만나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언니들 그때 생각나냐고, 너무 웃기지 않았냐고, 언니들 그때 진짜 빨랐다고, 언니들이 갑자기 그게 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당했다는 생각은 제가 기억에서 싹 지워버리고 그 웃기고 재밌었던 그림만 딱 머리에 남겨놨었던 거예요. 내가 되게 충격이었구나 그게, 이거를 기억을 지웠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적이 있었죠. 경찰서에 갈 만큼의 큰일을 한번 겪은 적도 있었는데 그건 27살 때 이제 제가 여성주의라는 공부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마침 다행히,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공부를 했었던 언니들이랑 책을 한 권을 떼고 이제 우리 책거리 하러 가자 이래가지고 그 찜질방으로 7명의 언니들이 쭉 누워서 자꾸 제가 맨 가에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또 엉덩이를 누가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일어나서 봤는데 웬 아저씨가 쓱 뒤로 돌아 누워요. 아니겠지 이러고 다시 봤는데 또 계속 건드려서 일어나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뭐 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저씨가 나를 굉장히 황당하게 쳐다보며 내가 뭘 어쨌다고? 이런 눈빛으로 쳐다본 거죠 저를.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 앞에선 죄송하다 하고 저랑 둘이서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너무 적반하장으로 구는 거예요. 그 경찰 조서 쓰는 거에서 그런 질문이 있었을 때예요. 그때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가. 내가 여성주의 공부하고 나서 이 일을 겪고 너무 다행이다. 결혼하면서 그런 생각한 적 있어요.
그래 내가 이제 유부녀가 되면 안전해질까? 이제 유부녀가 되면 상관없지 않을까? 근데 과연 상관없을까? 요즘은 좀 그런 질문이 자꾸 생기는 매일매일인 것 같습니다. 성형 없는 수다 여비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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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만나네요. 네, 두 번째 만나면은 저는 황금미영이고요. 네, 이은영이고요. 네, 김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주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송유란입니다. 청주에서 음성까지 궁금해서 놀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여기 선생님을 모셨냐면 오늘 주제가 성폭력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3회 주제인 사소하지 않은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혹시 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좀 해주실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80년생 80년생 미영쌤이 좀 살아오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좀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 얘기하면은 또 교계에서는 또 이렇게 난리가 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최근에 이게 청소년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게 여학생들을 이렇게 성추행하고 성폭행해가지고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나? 들어갔겠죠.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교계에서 안 잘렸어요, 아직은. 추방이 안 됐어요. 근데 그게 너무 많아요, 일상적으로. 근데, 그 목사님들이 어떤 애를 딱 이렇게 고르는 게 이게 있어. 뭐냐면, 가정환경이 안 좋거나, 좀 심리적으로 불안한 친구들을 아주 직감적으로 알아내요. 그래서 그 친구들만 건드려. 그 친구들만. 이렇게 해서, 건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친구들한테 은근슬쩍 다가가서 내가 아빠 같으니까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면서 뽀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솔직히 교회 청년들한테 너무 많은 일이고 일상적이고 교회 전도사 하는 친구들한테도 너무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제가 성격이 워낙에 이렇게 저는 좀 이렇게 야들야들한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딱 부러져요. 그냥 싫은데요?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라 저한테는 그렇게 못했어, 사람들이.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제가 나중에 들으니까. 그때 좀 가슴이 아팠던 경험이 좀 있었어요. 그때 돕지를 못했다고. 은영쌤이 몇 년생인 거죠? 저 83? 83? 그럼 거진 미영쌤이랑 같은 세대인 거죠? 네, 드러내놓고 얘기는 할 수 있으나 온전히 책임은 나한테 전가되는 상황. 그쵸? 벗어나지 못하는. 그쵸. 그쵸? 그래서 얘기를 못하는 거지. 얘기를 할 때 짖어주네요. 그렇죠. 화가 나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그거 얘기도 못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그때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 그때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그거였어 이런 경우가. 우리 때는 원래 처음에는 상당히 모호하죠. 이게 뭔지 모르겠고 기분은 나쁜 것 같은데 이게 뭔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대응을 또 못하고 대응을 한다고 해도 지지 그룹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다 너 이쁘다고 그러는 거야. 너 너무 예민하게 그러니 까칠하게 그러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내가 정말 까칠한가 보다. 내가 좀 유별난가 보다라고 자꾸 내 어떤 느꼈던 감정을 속여야 되는 그리고 외면해야 되는 이런 어떤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가슴이 계속 뭔가가 이게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이제 상담소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머리가 하는 얘기와 가슴이 하는 얘기가 있으면 가슴이 하는 얘기를 따르라고 얘기하거든요. 머리는 좀 이렇게 나를 잘 속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나의 어떤 이해관계를 또 따져야 되고 내가 여기 있을 때 어떤 액션을 보였을 때 다가올 수 있는 아니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불이익이나 불편감 뭐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이제 못하는 거거든요. 저항이나 항변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와락 달려들지는 않아요. 그쵸. 계속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도가 나가는데 이제 중간에는 너 지난번에 가만히 있더니 왜 유별나게 지금 뭐 이러는 거야. 뭐 혹시 너 나 좋아하냐? 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럼 더 당황스러워. 네, 그러면 나 그거 아닌데 내가 뭔가 발킴증 있는 여자로 보이나? 이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지금 그쵸. 오버하는 건가? 뭐 이렇게 해서 못하게 하는 그것도 이제 그 기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여성들이 더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너 왜 예민하게 그렇게 굴어? 뭐 그거 갖고 예민하게 굴어? 이 말이 이게 문제라는 인식조차를 못하게 하는 게 그러니까 또 이게 어떤 굉장히 큰 거냐면요. 거지. 버스나 지하철 성추행범들이 그 성추행을 하고 나서 그 여성이 이걸 인지하고 뭐야 이 사람 왜 이래 아저씨라고 얘기했을 때 뭐야 못생긴 게 내가 여기까지 거한테 이렇게 뭐 그런 걸 느끼지 않아 못생겨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해서 모욕을 줘요. 이거 운동권 시리즈 2탄인가요? 아니 그거 아니고 이건 정말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어. 그 발제만 네. 아저씨가 그런 식이었고. 네. 아 정말? 뭐야? 너 못생겼는데 내가 너한테 성적인 욕구를 느낄 만큼 그렇죠. 너 이쁘지 않아? 이런 이런 모욕감을 주는 그건 거네? 지금도 계속 진행해요. 맞아. 댓글로도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거? 그렇죠, 그렇죠. 네. 쿵쾅 막 이러면서 네. 그렇죠. 네. 성폭력은 항상 이쁘거나 젊은 여성에게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도 굉장히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당시에 입었던 옷차림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그거는 이런 프레임이잖아요. 짧은 치마를 입고 다녔다, 아니면 밤늦게 다녔다, 뭐 술을 마셨다 이런 것들이 네가 성폭력을 당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게 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 성폭력은 네가 그냥 자업자득이야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해석하고 싶은 그런 남성의 내부조에서 나온 건데 저희 상담소에서 이제 상담을 해보면. 당시에 입었던 옷들을 물어보기는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제 과정이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짧은 치마를 입었었다는 사례가 거의 없었어요. 의외로. 예. 다 바지를 입었는데 그때 바지를 뭐 벗겨서 어떻게 했다 뭐 이렇게 나오지. 나 그때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서 치마를 들추더니 그랬다라는 사례가 거의 없는 거예요. 정말 10%도 안 되는 그런 퍼센트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짧은 치마를 입으면 성폭력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들은 정말 잘못된 거고 여성에게 뭔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우기 위한 그런 남성적인 그런 생각이 발상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터 여성계나 여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분들이 줄곧 주장하셨던 얘기들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되게 단편만 이해하고 이것을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냥 이것은 공교육적인 부분에서 정말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고 이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교과서도 가르치는 게 조금 교과서에 나오나요, 요새는? 그런 뭐 홍보물이나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이상하게 가르쳐요. 조심해야 되는 거 가르쳐 요령만 가르치지 않아요? 길거리를 걷지 않는다. 호루라기를 불고 호루라기를 지른다.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런 본질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한 그렇죠.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아이들이 그 좀 컸을 때 좀 어떻게 좀 주변에 이렇게 그 가족 관계나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되면 이런 관계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그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이런 것. 그래서 뭐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미연의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제 그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냥 어른들 말을 잘 듣는 사람, 그리고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해야지 되는 사람, 그리고 어른들에게 뭔가 스킨십을 당연히 해줘야, 스킨십이라는 서비스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귀여움이라는 어떤 그 트렌드로. 그래서 착한 아이. 네, 착한 아이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너의 이야기든 너의 생각은 필요하지 않아. 그냥 어른이 시키는 대로 너는 그것을 수용하면 되는 거고 수행하면 되는 그냥 그런 입장이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 메시지를 그렇게 주면서 성장을 하는데 성장을 하고 나서 이런 이제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너 왜 그때
저항하지 안 했어. 못했어 라고 하거든요. 음. 그런데 저항하는 방법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고요. 그렇게 하면 싸가지 없거나 내지는 버르장머리 없다고 계속 윽박지르거나 혼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더더욱 얘기 못하죠. 편안한 관계에서도 못하는데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그 여기에서 제가 드는 그 궁금증. 그렇다면 우리 아이에게 성폭력에 대한 뭔가 엄마가 그 부모님들이 교육을 시키거나 혹은 설명을 해주거나 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을까요? 사실 어른들이 얘기해주는 것도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아직 지금 현재로는 학교에서 얘기한다는 뭐 밤늦게 다니지 마라. 뭐 야, 나는 그게 제일 싫다?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됩니까 정말? 싫어요, 안 돼요. 그게 뭐예요? 그 애들이 이제 낯선 사람이 공익광고로 다시 한번 다 같이 연습해 볼까요, 한번? 그래서 애들이 막 달달 외워다니는 게 있어. 근데 그게 뭔 소용이냐 도대체. NO! 이런 거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도 이제 지금 28살짜리 딸이 있는데요. 그 딸한테 예전 같으면 아마 그런 얘기를 못했을 수 있어요. 몰랐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이 현장에 있으면서 그 폭력을 당했을 때 이것이 폭력이라는 것을 인지 못하면서 이제 폭력에 점점 이제 노출이 되고 점점 수위가 높아지면서는 그 전에 내가 거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수용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치욕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정말 어떤 상황이 너에게 있었어도 괜찮다. 그리고 그때 상황에 네가 아무런 행동을 못했어도 괜찮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얘기해라라고 얘기해요. 어떤 상황이든 나는 네 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엄마한테 얘기해 라고 하는데 실제로 바로 엄마한테 얘기 못해요. 얘도 생각이 있으니까. 어릴 땐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아이들이 머리가 이제 좀 커지는 시기가 되면 근데 어렸을 때도요. 이제 이 가해자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거 비밀이야. 이거 네가 이야기하면 니네 엄마 아빠 다 죽어. 라고 얘기하면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다 죽는다는 게. 옛날이고 지금이고 통하는 게 그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상담소에서 저는 이제 상담소에 있다 보니까 성폭력 피해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가해자들이 마치 어느 한 학원에서 정말 학원 가서 배우고 온 것처럼 멘트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고 어디 꼼짝달싹 못하게 이제 범인으로 현장에서 밝혀졌면은 미안해라는 소리를 하고 나서 미안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합의했다라고 얘기해요. 합의했다고 네. 얘기해요. 왜냐하면 일단 시인을 하고 네. 그런 다음에 내 이제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뒤로. 그렇다고 미안해하는 것은 이번에 안희정 지사도 그랬죠. 피해자한테 미안하다는 얘기 한마디 없었고요. 내 가족한테 미안하다, 국민들한테 미안하다라고 했지 피해자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가해자예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왜 미안하다고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이미 자기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레벨이 다른 거예요. 나랑 다른 거예요. 이미 성폭력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는 아니 성폭력 관계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런 레벨이기 때문에 성폭력을 할 수 있어요. 권력에 대한 것이 이제 명확. 쟤는 인간으로 안 보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랬던 것 뿐이니 걔한테 미안할 필요가 가치도 없다. 없는 거야 얘는. 그러니까 이미 합의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권력의 자기 기준에서는. 자기 기준에서는. 그래서 내가 맘대로 해도 되는 대상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왜 사과를 해야 되지? 라는 것도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 사실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안하다 말을 받아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야 미안하다 그러면 죽냐? 내가 어느 날은 진짜 가해자를 안 치고 미안하다 그러면 죽냐? 너 저기냐? 막 이렇게까지 얘기할 만큼. 근데 그 미안하다는 말을 애둘러가지고 절대 직접적으로 그 친구에게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되게 궁금했어. 여기서 저도 좀 궁금한 게 학원에서 배우는 그 어떤 패턴들이 있는지 좀 몇 개 해주면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일단은 오리발을 탁 내밀어요. 오리발 내밀기. 네. 뭐냐 하면 성폭력 아니었다. 내가 그러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뭔가 이렇게 사실들이 막 그 증거들이 구출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합의였다. 합의였다. 너 그래. 동의했잖아. 하긴 했는데 합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이 합의 비합 그러니까 동의 비동의는
정말 첨예하게 뭔가 되게 민감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성폭력이 발생하는 특히 이제 강간이나 뭐 희롱추행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되게 그 사적인 공간 있죠. 예, 둘만 있는 공간이라든가 둘만 있는 환경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뭐 증인이나 증거 자료나 이런 것들이 되게 미약한 거예요. 이제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으니까 진술을 얼마든지 그러면 해보라는 거죠. 자기도 또 계속 대립각을 세우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합의했다라고 요즘에 이제 패턴이 약간 바뀐 게 전에는 무조건 안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래 했다 합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너무 뻔뻔스러워요. 막 40대 50대 아저씨가 터무니없는 나이대의 어린 학생이랑 하면서도 그것을 합의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법을 피해가고 이러잖아요. 거기에 또 이제 플러스 무고가 붙죠. 뭐지? 네가 너도 나 좋아서 했으면서 이렇게 나를 성폭력범으로 이렇게 몰아서 고소하고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너 가만히 안 두겠어. 그래서 무고죄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 생각했던 건 옛날에 청춘이라는 영화였나? 어떤 영화에서 그 돌멩이 하나로 이런 시시비비에 대한 얘기를 살짝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돌멩이가 아프지만 여자 밑에 누워있는 여자를 강제로 이제 강간하는 시점에서 그 돌멩이가 등 뒤에 끼어 있는데 그것을 빼고 하자라고 하면 그건 합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었는 거 너무 본 것 본 거 같죠?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난 그거 되게 황당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조금씩 이제 여성계에서 워낙 이제 운동을 계속하고 그것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그 상황에서 아니 뭐 목숨은 건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 이렇게 그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약간씩 바뀌어요. 예전에는 그것을 그냥 동의로 봤을 수 있어요. 아니, 사법부나 뭐 이런 데는 아직도 상당히 그 보수적이고 예전 사고방식을 그대로 하는데 그게 이제 바뀌지 않는 이유는 남성들이 경험하는 것들과 여성들이 경험하는 것들은 너무나 다르고 그리고 그 사법부에는 지금 한 80%가 남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20%의 여성도 그 고위층에 뭔가 이렇게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지는 않아요. 그 보조적인 수단의 어떤 업무들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경험으로 여성이 다뤄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이제 여성운동 판에서 계속 우리가 부르짖고 시위하고 또 뭐 검찰이나 법원 앞에서도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뭐 이렇게 시위들을 좀 하니까 조금씩 뭔가 이렇게 이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짖으니까 좀 기분 나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은 이제 바뀌어가는 추세이기는 한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성폭력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성관계인지 폭력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있었구나라는 건 되는 거죠. 네. 아까 그 돌멩이 얘기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뭔가 제가 이걸 정황이 옛날에 나오는 한번 거죠. 생각을 했던 거였었어요. 사회적으로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참 얼마나 그러니까 어떤 위해를 아까 말했지만 권력의 문제로 봤을 때 위해를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거절을 할 수도 수용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개인의 처신으로만 남겨둘 거냐, 또 물론 이제 그 시스템이나 사회 시스템으로 이거를 또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나 좀 몫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서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네, 거죠. 개인의 몫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면에서 개인 탓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지금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너무 많아. 이제 그게 아닌 것 같지, 그지?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아까 엄마나 선생님이나 누가 이제 제3자가 이야기해줬던 걔가 너 좋다고 그러는 거야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애둘러서 얘가 사실은 그게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엄마들이 절대로 안 내 딸이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애둘러 말한 거지 정말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아니어서 내 딸을 위로하기 위한 뭐 그런 것만은 아니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달라져야죠. 그래서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할 때는
같이 내가 같이 싸워줄게 그치. 라고 딱 연대를 하는 거예요. 모습이 달라지긴 했어요. 그 연대의 힘이 사실은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그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성폭력을 경험하면서 아 연대가 정말 필요하구나 이게 너무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무한테도 얘기할 사람이 없으면 너무 그때 좀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도움이 그런데 되지 안 돼요. 않아요. 도움은 안 되지만 적어도 내가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근데 잘안 나와요. 예전에 그런 것도 있어. 그런 얘기가 다. 친구들한테 얘기했는데도 그 선배가 더 좋아하나 봐.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아, 왜 그러죠? 그때는 정말 더 나락으로 떨어졌어. 상담소에 전화하세요. 그 남성의 행동을 귀여운 걸로 귀여운 구애로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때는 없었던 그 상담소가 지금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그걸 어떻게 해주시라고 할 거야? 아니 근데 아니 나는 근데 옛날 생각하면 정말 너무 억울한 거야. 네. 왜 그렇지. 전화를 하지 못했을까? 근데 지금도 아마 그때 전화가 상담소 있었나? 아니 지금도 있었어요. 상담소가 있다는 걸 잘 모르는 모르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많아요. 예, 지금 저희도 청주에서 1999년에 저희가 오픈했으니까 20년 차거든요. 그런데도 상담소에 올 때 항상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라고 하고 들어오는 게 80%가 성폭력 상담소? 네. 청주에는 성폭력 상담소가 상당히 많아요. 성폭력, 가정폭력 같이 하는 통합 상담소도 있고, 성폭력 상담소도 있고, 성매매 상담소도 있고, 이제 각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져서 그 상담소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1366이 요즘에는 또 상당히 잘 돌아가잖아요. 1366으로 전화를 하면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1366에 일단은 전화를 하면 긴급 피난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바로 현장 상담원이 와서 나를 픽업해서 그 긴급 피난처에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 머물 수 있어요. 머물면서 내가 이제 그 집에나 아니면 내가 있던 공간에 다시 못 들어가는 위험해서 못 들어가는 상황이면 안전한 쉼터로 다시 연결을 가정폭력 해주고 같은 감옥도로 연계가 돼 있어요 이게 네. 시스템으로. 근데 저는 이제 질문 그러면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정말 목숨을 위협받거나 엄청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센 성폭력을 당했을 때만 그렇지 또 않습니다. 그런 데 전화하는 거다라는 또 인식들이 또 있거든요. 이제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있어도 전화를 하십시오. 아 그래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전화 많이 와요. 제가 막 있는데 그 남자 선배가 저를 아래 위로 이렇게 훑어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너무 기분 나빠요. 네. 이런 전화를 해도 돼요? 네. 이게 성추행인가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구나. 네. 좋다. 그래서 대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까지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았어. 1366. 너무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119 몰라요. 외우듯이 이게 그래, 일상화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어릴 때부터 어디에다 도움을 우리 어릴 때도 맨날 네. 무슨 범죄하면 114, 불나면 119 이게 이렇게 자동 입력돼 있잖아요. 114는 전화. 여기 무슨 치킨집이야? 하는데 114. 큰일 났어. 저희가 일부를 끝내기 전에 잠깐 한 번만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 상담을 하시면서 좀 봤던 사례들 있잖아요. 일상적인 성폭행의 그런 다양한 사례들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좀 소개해주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3년 정도를 지금 끌고 있는 그 재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피해자로.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내담자가 이제 그 사건이 지금 3년 정도를 계속 끌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항소심까지 가서 그랬는데 그 재판을 그러니까 그 사건의 진행을 지켜보면서 정말 인간의 추악한 어떤 그 민낯들이 너무나 이렇게 리얼하게 좀 보이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시리즈에 다 있었어요. 그 하나가 완전히 시리즈로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처음에 그런 것들이 발각되었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 몰라요. 너 이뻐서 네가 정말 활동을 사역을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서 막 이렇게 하면서 슬슬 다가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좀 이렇게 그 가슴이 좀 큰 친구였었는데 이렇게 툭 치면서 이렇게 가슴이 커가지고 너 이거 가슴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리고 이뻐서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몸을 좀 보여달라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헬스클럽을 이제 같이 다녔는데
살 빼야 된다고 헬스클럽을 같이 다니는데 운동한 거 효과 좀 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몸을 좀 보여주게 하고 뭐 이러는데 그것을 이제 이 사람이 목회자다 보니까 거역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분의 말을 거역하면 곧 어떤 하나님의 아니면 신의 어떤 그 경지에 있는 사람을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거로 이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권력이 되는 거죠. 어느 조직이나. 예, 절대적인 권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는데 이제 우리 일반 그 뭐 경찰이나 아니면 사법부나 여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아동도 아니지 장애인도 아니야. 그러면 당신은 비장애 여성으로 성인 여성으로서 그 정도를 왜 얘기를 못하냐, 그걸 구분하지 못하냐, 폭력인지 아닌지 이건 상당히 무상식하거나 내지는 비상식적인 그 언어나 행동인데 왜 그때 저항하지 못했냐라고 나와요. 정말 짜증나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관계에서 이 특별한 어떤 관계를 이해해야 되는데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쵸. 구조를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동안 얘기했더니 다 물거품처럼 그 네.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었던 우리가 이게 구조의 문제고 권력의 문제잖아요. 그죠? 힘의 문제, 힘의 논리에서 의해서 누구는 가해자가 되고 누구는 피해자가 되고 이러는 거니까 우리가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정말 힘의 논리에서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당했다라고 하면 말하지 못할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싹 빼버리고 뭔가 내가 성적으로 뭔가 좀 끼를 보였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좀 뭔가 너도 즐기지 않았냐. 노출을 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뭔가를 좀 허점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이걸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의 프레임을. 그래서 저는 그 남성이 뭐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는 당연한 명제지만은 여성들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좀 싸가지 없이 네. 대들고 아니다라고 싶을 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착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개별적 만남일 때는 할 수 있어. 근데 사실 이 집단 안에서는 정말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집단 안에서 그 연대가 구성될 수 있도록 다 이제 그 지을 하나씩 그 심어야죠. 안에 같은 여성이라도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많죠. 네. 어떤 가장 힘 빠지게 하는 네, 거거든요. 어떤 사례는 이제 회사 내에서 상사가 최고 이제 말단 여직원을 회식 자리에서 회식을 하고 이제 2차, 3차를 막 가면서 술을 좀 마시면서 이 친구를 그 모텔에 데리고 간 거예요. 모텔에 데려가서 강간을 했는데 그 다음날 이 친구는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그 136에도 전화하고 그랬죠. 그랬는데 이 문제를 이제 이 사건을 수습하려고 나섰던 사람이 여성 팀장이었어요. 여성 팀장이었는데 이제 저기 상사를 뭐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이 여직원을 야 이거 네가 이렇게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둥 그럴 수도 있다는 둥 이렇게 하면서 똥밟았다고 생각하고 지나가라는 그렇지. 거. 나도 그런 일 있었어. 그런데 뭐 그렇게 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거를 이제 이 상사를 커버해 주려고 하는. 여기 회사를 어떻게 들어왔는데. 근데 커버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 그 패배가 계속 쌓이는 경험으로 인한 약간 나는 그거를 충고라고 생각하고 하는 걸 수도 있지 않아요? 사회에서 너가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현실적인 실천한 방법을 얘기하니까 네가 이렇게 싸운다는 건 엄청난 일이다. 이런 거를 이제 그렇게까지 지능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기력함이 이제는 내면화돼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는 핵심 뭐냐면 말하는 방향이 잘못된 거지. 이쪽이 아니라 저쪽에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참 저는 이런 사례를 계속 들을 때마다 정말 너무 짜증이 나. 근데요, 너무 짜증이 나긴 한데 이게 일반적인 일반적인 경우들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열에 한 사람만 용기를 내는 것 같거든요, 내가 보기엔.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3년 동안 항소심을 끌면서 자기 일상이 이렇게 파괴될 정도인 거잖아요. 이것도 너무 안타깝고. 나는 근데 참 그게 저도 이번에 미투 때문에 되게 사실 후배가 한 명이 미투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상담을 할 때 제가 너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응원하고 지지해줘야 한다는 걸 나는 머리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사실 나는 그 친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 마음에서는 근데 있잖아 너 너무 힘들어 이 얘기를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몰아칠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나도 그럴 것 어떻게 같아. 말을 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는 그럴 것 같아,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지인한테 상담하거나 친구한테 상담하는 것은 상담이 되지 않아요. 그건 상담이라고 할 수 없고요. 아, 그렇군요. 네, 상담소에 전문 상담원들하고 상담을 해야지 네트워크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래서 상담소가 이제 보통 상담소라고 하면 이야기만 그냥 들어주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담소에서는 이제 일단 오시거나 전화로 상담을 하시면 저기 면접 상담을 해야 되는 거죠. 상담소에 오시거나 이제 저희가 찾아가거나 해서 상담을 하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현재 좌표를 찍고, 그래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뭐 잠을 못 자거나 밥을 못 먹거나 사회생활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어떤 지인한테 이야기했을 때는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상담소에 오시면 의료 지원 대조, 법률 지원 대조,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네트워크까지도 다 연결을 하거든요. 그리고 심리상담 계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픈 시간에 동행자가 있다는 것만 해도 누군가 나와 같은 나의 어떤 아픔을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건 큰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상담소죠. 네. 네. 정말 아주 작아 보이고 이게 내가 맞나라고 의심이 되는 상황,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게 맞나 혹은 나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에도 상담소로 찾아가서 그냥 그렇죠. 확인하고 상담받고 하면 훨씬 좋겠네요. 그렇죠? 오는 게 두렵거나 그러면 전화로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상담소에 전화를 하시거나 찾아오셔서 이제 저희는 이제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디에 노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극도의 불안감을 표하세요. 그런데 일단 상담소는 비밀 보장의 원칙이 이거는 생명이에요. 저희가 이제 상담원의 윤리이기도 하고 상담소의 윤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자기의 신상이나 자기의 어떤 상담받았던 것들, 치료받았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는 어떤 그런 패턴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비밀 보장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이 생각을 좀 스마트하게 바꿀 필요가 있어. 그렇죠. 우리에게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사례들도 얘기해 주시고 다양한 경험들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부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이 모든 사례를 담기에는 솔직히 저희가 시간이 좀 적어서 좀 다른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1부는 마치고요. 2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본 방송은 충북 여성재단의 후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 광고 듣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